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하메네이 사망, 미 공습의 37년 이란 철권 통치가 끝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습에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로써 37년간의 철권 통치가 끝났다라는 건데 철권 통치는 끝이 났어도 트럼프는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 새벽 6시 30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이란 공격.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또 그럼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입장에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일단 이 부분부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이란, 세계 원유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봉쇄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원유의 동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에서 80%는 이 동맥을 흐르고 있는 이 원유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봉쇄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 볼까요? 유가가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되는데 이게 $15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현실화된 사법체계 격변. 법조계 우려와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었죠. 이른바 이 대법관 증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사법개혁 3법, 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재판관 증언법 이 세 가지 법이 모두 국회를 이제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사법개혁 3법 완전히 이제 사법체계가 바뀌게 됐다라는 건데 여기 볼까 행정처장도 사직하면서 만류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처벌 조항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럼 4심 판단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혼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다라고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 당장 내일 또 장외 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 대통령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3.1절이었죠. 3.1절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북측의 체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어떤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의 이 얘기인 거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좀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1절 기념사가 일본보단 북한에 좀 더 방점이 찍혔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법 등 4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5극 3특이었었죠. 이 5극 3특 추진에 따른 행정통합법. 그중에서 전남 광주 통합법을 비롯한 4개의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다. 아동수당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등이 지금 통과가 됐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법도 이거 빨리 법사위에 열어서 본회의 올리고 같이 처리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텅 빈 공항입니다. 이 공항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에티하드 항공 운항 중단 안내문입니다. 인천에서 아부다비 가는 거 3월 2일 오전 7시까지 운항 중단합니다. 오늘 오전 7시에 중단해요라고 어제 찍은 건데 모르죠. 지금 7시가 넘어서 8시인데 이거 운항 재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일단 어제 상황까지는 중단이었었다.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을 치고 이란이 중동 지역 내에 미군 시설을 다 치면서 중동 전체가 지금 전쟁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설혹 운항이 재개가 된다고 해도 가능하면 꼭 가야 할 일 아니라고 한다면
좀 가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까불면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시죠.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다.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저희 아까 일면 소개할 때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거가 됐습니다. 네, 더 적확한 표현은 제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지난 토요일 미국 동부 시각으로는 새벽 1시 15분,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3시 15분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 건지 영상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Short time ago,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یه تو زدن ملت عظیم الشأن ایران متین هم شجاع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شهی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م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م. I say tonight that the hour of your freedom is at hand. When we are finished, take over your government. It will be yours to take. هیچ کس توی ایران پشت سر امریکا نیست و به ایرانی‌ها خود دلخوش نکنه. 네, 사실 우리나라에선 주말이고 또 연휴 기간이었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졌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격변하는 주말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 같긴 했었는데 그게 토요일 새벽 미국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에 칠 거라고는 사실 예측들을 많이 못하고 있었죠. 근데 순식간에 한 하루하고 반나절이 좀 만에 하메네이까지 지금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빨리빨리 진행이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이 영상도 올렸습니다. 요거까지 좀 보고 올까요?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who have waged war against basically civilization. I call upon all Iranian patriots who yearn for freedom to seize this moment, to be brave, be bold, be heroic, and take back your country. America is with you. I made a promise to you, and I fulfilled that promise. 네, 들으셨죠?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메네이도 숨졌고요. 핵시설도 다 지금 폭파가 된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 김덕일 박사님, 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모든 목표 달성, 목표가 뭡니까?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게 레짐 체인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란의 신정 체제 자체를 네.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까지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이제 바꾸기 전에라도 현재 이란 지도부, 살아남은 지도부가 어떻게든지 뭐 협상을 통해서 다시 나와서 네. 우리의 자신의 어떤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라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레짐 체인지를 궁극적 목표를 설정했지만 네. 계속해서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 현 이란 집권 세력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
최종 목표는 이란의 레짐 체인지다. 정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에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라는 것보다 이튿날 자고는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라는 거에도 놀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국민일보 일면 사진 좀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쭉 이 주택가죠. 주택가인데 여기만 시커매요. 지금 여기만 시커멉니다. 연기가 폴폴 솟아오르고 있죠. 지금 이 연기가 폴폴 솟아오르는 여기. 지금 이 이란 하메네이가 있었던 곳입니다. 있었던 곳인데 지금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 USA라고 적힌 흰색 모자를 쓰고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작전회의. 여기서 지시해서 결국 하메네이가 있었던 저곳을 타격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검은 연기가 나는 이곳 어딘지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진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안에 텅 비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검은 연기가 폴폴 났었던 바로 그 자리다. 하메네이가 있었던 자리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래는 이랬었다는 거죠. 원래 멀쩡히 이렇게 다 건물의 형태도 지금 보이고요.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김hel수 실장님. 네.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막 센 거 하나 빵 터트리면은 사실 주변도 싹 다 날아가야지 정상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주변은 또 다 있긴 있거든요. 다 있는데 여기만 톡 뺀 것처럼 여기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뭘 쓴 거죠? 예, 미사일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정확하게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저기에 이제 한 발만 이렇게 가서 저것을 폭파시킨 것이 아니고요. 네. 30발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30발.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 완전히 초토화된 것처럼 저렇게 보이는 것이죠. 네. 저것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하메네이뿐만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포함해 가지고 군 안보 관계자들 한 40명이 그렇게 폭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적확한 표현이긴 해요. 폭사가 적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참 들으면서도 아이구야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발만 쏜 게 아니라 30발을 쏟아부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 많은 집들 중에 옆집일 수도 있고 뒷집일 수도 있고 옆집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시군 구 동이 아니라 몇 동 몇 호 어디 방까지 있는지까지 사실 명확하게 알고 쐈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덕일 박사님, 네. 미국 정보력이 어느 정도인 거냐? 이란도 정보력이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이란의 정보력은 완전히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완전 이 초토화가 됐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작전에 들어가고 거의 뭐 바로 제거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습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밤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정보부 쪽에서 계속해서 하메네이가 몇 시 몇 분에 회의를 개최할지 그리고 군 간부들과 이제 안보 라인들이 언제 총 집결하는 날짜를 계속해서 관찰해 왔다 하고요. 네. 그 시간을 파악하고서 바로 공습을 시작해서 일거에 그 수많은 외교 안보 라인과 하메네이까지도 이제 한꺼번에 폭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한 번에 결국 거기 다 수뇌부가 모인 그 자리를 바바바방 한 30발을 때려놓고 그래서 40명이 그냥 지도부가 일괄 다 숨졌다라는 건데 근데 누가 숨진 거야? 라는 거죠. 한국일보 표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숨졌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국방에 있어서 지금 이 국방위 사무총장 그리고 이 밑에 이 사령관, 국방장관 다 숨졌고요. 지금 보면 뭐 다른 지도부의 이 대통령은 지금 살아 있어요.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만 숨진 거다. 이뿐만 아니라 뭐 법무부 장관도 숨졌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일괄에서 한 40명 정도가 지금 다 숨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을 못했었던 정도의 속도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보다 앞서고 있다. 작전이 매우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상일 위원님.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내가 생각한 건 왜 이렇게 잘 풀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서도 시작을 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미군의 그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 미군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아 이렇게까지 가능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절감하는 상황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거는요, 정말 과거에 제가 유학 시절에 그 전역군인한테 들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을 두고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강 반대편이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당시에 내가 미군인 게 너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랬으니 지금은 얼마나 네. 기술력이나 아니면 군사력이 발전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 분야는 뭐 그렇게까지 전문가라든가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 지도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삼 본인도 굉장히 지금 감탄하면서 모든 계획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우리 미군이 이렇게나 잘하는 사람들이었어 라고 약간 놀라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도 놀랄 만한 미국의 이 속도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까 얘기가 나온 게 여전히 아직 우리 목표가 도달할 때까지 우린 계속 할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이 얘기인즉슨 여전히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메네이가 제거가 되고 그리고 됐어 이제 철수가 아니라 계속 공격은 이어지고 있는 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2시 25분 우리 시각 기준 오늘 우리 시각 기준 2시 25분에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가 이란 해군 함정 9척을 파괴해서 격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일부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함정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군 본부 대부분이 지금 파괴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근데 이란에 지금 우리 교민들도 있을 텐데 라는 겁니다. 이란에 우리 교민들 지금 한 60명 정도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방공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600명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괜찮나라는 생각이 든 게 김열수 실장님. 네. 이 전쟁이 난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우리 교민들 안전하게 계시는데 어디가 안전한 거냐, 어떻게 있어야 안전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예,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방공호가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비상 연락망이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600몇 명 정도 이스라엘에는 우리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방공호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 밖에 못 나오도록 하니까 아마 그걸 통해 가지고 안전 조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 됩니다. 네. 거기도 이란이 이제 걱정이 돼요, 사실. 네, 그쪽에는 이제 사실 뭐 방공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이제 별 다른 방법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안전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지하철이나 또는 지하 건물 거기가 그나마 안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대피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 교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우리 외교부에서 얘기하기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없다. 그런 신고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좀 안전한 곳에서 외부에 나가지 마시고 좀 방공호 같은 데 좀 안전하게 계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예방적 공습이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예방적 공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선제 공격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국제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네. 대통령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압송을 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무력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유엔 헌장 제2조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토 주권을 완전 침해한 거고 그다음에 주권을 완전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걸 그냥 전쟁이 아니고 딱 핀셋으로 그 나라의 어떤 수뇌부를 완전히 뭐 폭격해가지고 네. 사라지게 해버린 행위잖아요. 폭사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제법에 국제 질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적인 것은 이제 힘의 질서의 논리가 이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중국이랄지 이런 데서 비판은 하고 있지만 반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네. 그 무력적으로 힘이 센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을 우리가 중동에서 맹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난 12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때도 사실 이란이 보여준 것은 미사일도 제대로 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의 종이 호랑이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도 트럼프가 다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국제법 얘기했지만 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제 질서가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마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면서도 뭔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힘을 계속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신 게 이거였었어요. 국제 질서는 곧 힘의 질서다.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이 힘의 질서 이토록 거칠고 막무가내로 쓰는 적도 딱히 없었는데 이번엔 진짜 앞뒤 안 가리고 정말 압송 체포하고 자다가 체포돼서 나오고 막 지금 뭐 이 폭사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법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좀 넘어선 거 아니겠나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미리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마 애청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뭘 보냐? 펜타곤 근처에 피자집에 피자가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펜타곤 피자 주스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동부시각 기준, 그러니까 펜타곤 시간 기준으로 해서 새벽 1시 15분에 전쟁이 개시가 됐죠. 그런데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 12시 자정이에요. 자정이고 여기 보면 12시에서 1시 사이, 1시에서 2시 사이가 원래 요만큼 팔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피자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죠. 여기 써 있죠. busier than usual. 평소보다 좀 바쁘네요. 라고 적혀 있어요. 평소에는 기다리지도 않는데 라고 적혀 있습니다. 1시에서 2시 사이 주문량이 폭주를 했다. 펜타곤에서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에서 왜들 피자를 시켜 먹었느냐. 아하, 결국 이때 전쟁 시작했구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김 박사님, 이게 맞네요. 신기합니다. 예, 들어맞았습니다. 예, 그 전에도 계속 그 주기별로 이제 그것만 관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뭐 심상치 않다 얘기가 했었는데 과연 네. 이번에도 예, 들어맞았습니다. 펜타곤 피자는 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배가 고프면 뭐라도 먹어야죠. 피자집만 열면 피자라도 먹어야 되니까 군인들도 뭘 먹으려다 보니까 딱 시키지 않았겠느냐란데 근데 요거 말고 사실 나도 예측하고 있었지 라는 얘기가 뭐에서 또 나오느냐. 온라인상에 사실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사진이 돌았습니다. 이거죠. 미 군인들. 보니까 뭐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인터셉터 뉴스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진을 올리면서 지금 US 트루 미군들의 메뉴가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면 스테이크도 있고요, 파이도 있고요, 랍스터도 있고요, 막 메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언제 올라왔던 거냐? 2월 21일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있고 28일 날 쳤으니까요. 한 일주일 전쯤에 미군 메뉴가 이랬었다. 한 일주일 잘 먹. 그래서 요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돌았던 얘기가 잘 먹이는 거 보니까 뭘 시키려나 본데 뭘 하려고 지금 랍스터까지 주는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일주일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진짜 이란 공격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전쟁을 하는데 티가 안 날 수가 없겠죠. 티는 안 날 수 없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굳이 이렇게까지 판을 크게 벌리는 거 경향신문의 만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보이시나요? 다소 이 만평이 좀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온통 빨간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죠. 보면서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공개 뭐 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 라이브처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보고 있나? 중간 선거 점점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김열수 실장님. 네. 그러니까 결국 다들 하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좀 바로 이렇게 먼저 선제공, 뭐 예방적 뭐 공격이라고 합니다만 선제 공격인 거잖아요. 이게 한 이유가 결국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하면 선거는 좀 어떻게 희망적인 겁니까? 예,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네. 미국이 이렇게 이란을 기습 공격한 이유는 여러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주 작게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하메네이를 축출해서 지금 이란이 개발하고자 하는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인권단체에서 한 3만 5천 명 이렇게 이란 정부가 3만 5천 명 정도를 죽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네.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석유 패권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도 뭐 석유 원유 이 저장량이라고 할까요? 원유 그 매장량이 제일 세계에서 1위 국가잖아요. 원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기도 이제 얘기가 많았죠. 확보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그런 석유 패권 문제도 하나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보면은 미국 자체 내에서 이제 트럼프의 인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 관세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민을 너무 이제 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번 보궐선거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참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선거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기지 않으면 네. 바로 이제 네임덕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란을 공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글쎄요,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많아도 그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의 자신을 지지하는 네. 세력들을 갖다가 결속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게 좀 길어지진 않지 않겠느냐. 일주일에서 길어봤자 한 달.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딱 좋은 타이밍이다.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 오바마 때도 본인이 이 선거 어려우니까 전쟁 일으킬 수 있어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본인이 쳤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해석도 좀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제가 뭐 힘의 논리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하메네이 전에 이미 뭐 마야광도 있어. 이것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얘기를 해서 멕시코에서 잡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전에 마두로도 실제 이 미국이 직접 가서 체포해서 압송해서 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즘 온라인에 무슨 사진이 도느냐, 이 사진이 돕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죠.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책상 앞에 뭐가 있느냐 약간 확대를 한 건데, 이게 뭐 합성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1월엔 마두로예요. 압송돼서 온 마두로. 제뉴얼리 페브리어리 보면 이 마야광이죠. 마야광 잡았어요. 3월에 하메네이를 잡았네요. 네. 그럼 에이프릴 4월엔 누구라는 겁니다. 김 박사님. 네. 4월에는 누구야? 라는 얘기가 도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후보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 김정은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사실 이런 사진이 도니까 또 누가 이걸 만들어서 또 돌리더라고요. 뭘 돌렸느냐. 트럼프는 다 생각이 있다. 12월까지 보겠습니다. 1월에 마두로였었고 2월에 마야광, 3월에 하메네이, 4월에는 4월, 5월, 그린란드. 6월, 7, 8, 9월. 제 말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마도 9월쯤일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돌고 있어요. 실제로. 그 보니까 뭐 칠랄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아까 김열수 실장님. 네. 아까 뭐 이 김정은 위원장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니까 고개를 도리도리 하셨는데 그 왜 아니라고요? 9월은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네.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 문제나 뭐 그리고 카나다 문제나 큐바 문제나 네. 이런 것은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저 위에 나와 있는 그 1월, 2월, 3월 달 것은 소위 말하는 참수 작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미국으로 압송하는 것도 참수작전이고 네. 직접 이제 때려서 죽이는 것도 참수작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의 김정은은 아마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마두로 축출했을 때도 그렇고 뭐 어제도 아마 잠을 아마 못 잤을 거고 아마 네. 어디 방카 같은 데서 잠을 자거나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천명한 게 있어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그리고 적대적이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그쵸.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3월 31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4월 달에 미국과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비록 이제 어제 북한에서 좀 비판은 하긴 했습니다. 비판은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비판이지 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검행하면서 비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요.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지금 저기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조금 참수 작전의 차원에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참수하는 정말 뭐 이렇게 폭사를 하든 아니면 제거하는 그런 상황의 이 전략까지는 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에 오갔었던 얘기가 있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같이 볼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이제 우리가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백악관이 화답을 했었죠. 김정은이랑 전제 조건 없는 대화 다 열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말씀처럼 바로 지금 이 이란 공격이 지금 하메네이가 숨졌다는 얘기가 나오고서 입장을 내놨어요. 이 외무성 담화 이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이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한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김상일 위원님.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북한의 논평은 소머리가 뭐 어떻고 뭐가 약간 이렇게 약간 이 야구 배트를 들고 약간 한마디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건데 이건 되게 멀쩡한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멀쩡한 담화거든요. 감정을 많이 뺐죠. 예. 네, 그러니까요. 뭐 규탄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힘의 질서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힘의 질서라는 건 어느 때 가장 크게 작동을 하냐면 그 반대인 상호 의존성이라는 인터디펜던스라는 게 약한 곳에서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라든가 마야광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상호 의존성이 약한 부분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이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분야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주는 그 전 세계적인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큰 부분을 때린 거거든요. 그만큼 큰 그 작전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거기에는요 굉장히 큰 이익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선거라든가 등등 이런 가치와 실리적 이익에서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또 이란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그 상호 의존성이라는 건 이란에 비해서 북한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전쟁을 수행하고 그보다 작은 전쟁으로 간다?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란의 전쟁을 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겠죠. 왜냐하면 전쟁이 길어지면 반전 시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쵸. 자국에서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중간 선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것이지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불안하겠지만 트럼프가 북한까지 계획에 넣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큰 상호 의존성이 큰 부분을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끝내서 그 상호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네. 줄이고 선거에 이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진짜 밤에 잠을 못 자긴 할 거다. 불안하긴 불안한데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다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안중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란에 지금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란에 예전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동아일보 6면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 네.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파포라 그러죠. 네. 네.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어라운드. 네. 파인드 아웃. 너 이게 까불다가 너 까불면 알게 될 거야. 이 얘기죠. 까불면 다쳐. 요 얘기. 요거를 또 목격한 것 같다 김정은이. 갑자기 무슨 얘기야. 까불면 다친다고? 기억하시나요? 마두로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할 때 백악관의 공식 SNS에 이렇게 올렸었죠. 무슨 영화의 한 장면같이 흑백으로 자체 백악관이 이렇게 한 겁니다. 흑백으로 해서 파포라고 이렇게 적어서 백악관의 SNS에 올렸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때도 제가 했었던 얘기가 아우 김정은 진짜 불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또 목격한 거 아니냐. 마두로는 목숨은 건졌는데 하메네이는 이제 완전히 좀 숨진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 트럼프식 공격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같이 볼까요? 상대국 협상 중에 뭔가 얘기가 오가는 중에 이런 게 있고 이른 시간을 좀 공격하더라. 그 정밀 타격 그리고 요점은 최고 지도자 원탑 너 한 명. 뭐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뭐 하든지 그리고 이런 모든 거를 다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김 박사님 예. 북한 입장에선 백악관에서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다 보면 지금 상대국이랑 뭘 얘기하다가 중간에 뭔 일이 나긴 났거든요. 그럼 북한은 얘기 시작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란도 계속 이제 대화를 그쵸. 미국하고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던 중에 당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우선 뭐 트럼프와 우선 대화는 해보고 나서 결정을 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3차 회담까지 간 후에 우선 의견 차이를 확인한 후에 결과적으로는 뭐 준비를 했겠지만 네. 병행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원 전략을. 그래서 우선 북한하고도 우선은 협상, 무슨 대화를 먼저 추진하고 나서 뭐 네. 나중에 뭐 군사적 옵션은 뭐 최종적이지만 사용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우선 대화를 한다면 같이 대화에 우선 임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 김효수 실장님 네. 짧게. 북한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야겠다. 대화를 해야겠다. 지금 아마 김정은이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대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 잡아야 돼 말아야 돼. 핵은 이제 더 집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네.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핵군축 회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할만하다는 생각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4월 달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네. 핵 협상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하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봐요. 긍정적으로. 네. 북한 입장에서 고민은 되겠지만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 4월쯤에서 이게 무르익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선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참수작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일단 뭐 전쟁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 동아일보 5면 보죠. 이겁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에서 15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유 70%가 바로 중동에 의존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오는 것 중에 다 이제 우리가 쓰는 원유인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거 이렇게까지 이 원유 가격이 오르면 원유가 오르면 다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제조업이랄지 네. 전체적인 이제 경제와 관련된 것이 원유 아니에요. 원유 자체가 오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물가 상승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국제 유가가 일단 뭐 항상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또 지난번에 이스라엘 또 이란 공격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항상 국제 유가가 이제 상당히 폭등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리고 70에서 뭐 전에도 뭐 $10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는 오늘 쉬는 날이고 네. 내일 이제 개장을 할 텐데 내일은 뭐 일시적으로 굉장히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정말 $100 이상으로 오르면 네. 그것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이제 원유 수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 또 이란이 무기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열세에 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뭔가 위협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아마 미국에서 그것까지 염두에 다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속전속결로 끝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짐이 체인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부가 체인지 된다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물론 뭐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하메네이가 저렇게 사망하는 걸 다 봤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그럼 그 사람들 두려울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이 제일 우선적인 것은 핵 협상도 중요하지만 원유의 어떤 안정적인 측면, 그다음에 원유가 중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우선적으로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어쨌거나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거다 예상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가만 문제는 아니죠. 사실 이렇게 하면 전쟁이 나면요. 전부 출렁입니다. 금값 어땠느냐 같이 볼까요? 금값 65,000이었다가 공습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네, 보면은 공습해서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금은 보니까 지금 뭐 1억 8천만 거래량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2월 28일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 15분 요 직후 요 때를 보니까 거래량이 이만큼이더라. 은도 한 5억 정도가 이 거래가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화살표는 다 거래량이 전보다 좀 늘었다라는 겁니다. 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라는 건데 전체가 다 요동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말고 내일 열리는 이 주식시장 흐름도 주목이 좀 됩니다.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집 팔기 싫다면 그냥 두세요.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싱가포르 지금 이 순방 중이죠. 싱가포르 지금 3박 4일 지금 어제 출발을 했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우리 시각 저녁 8시쯤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죠. 네. 집을 팔고 사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란 이유로 정치인들한테 팔아라 사지 말아라 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기 싫다면 그냥 두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네. 뭐 팔기 싫으면 팔지 마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엄마가 엄마 너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공부해 빨리 공부하고 놀아야지 라고 혼을 내면 차라리 난데 그래? 안 해? 하지 마. 알았어 하지 마. 하면 눈치를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팔기 싫어요? 그냥 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김 대변인님 이게 엄마가 얘기하는 이악 물고 너희 공부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해석해 그 연장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아니다. 뭐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쭉 말씀해 오셨습니다. 네. 시장에 맡겨두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다주택을 소유해도 됩니다. 다만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그 불이익이다라고 생각되면 본인들 스스로가 시장에다 내놓는 그런 방식인 것이지 지금 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거나 또는 다주택에 대해서 이걸 적대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쨌든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로 통해서 가져오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뭐 특정인을 겨냥한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특정인을 겨냥했
한 겁니까? 라고 여쭤보진 않았는데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 이거 이 사람한테 한 얘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대통령이 집 팔면 저도 팔게요 라고 했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제 외통수에 좀 몰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 앞서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6시 빨리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야 돼요. 예. 대통령 팔으면 팔을게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께서 제 거하고 집 바꾸자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바꿀 마음이 있다고. 제 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팔도 못하고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6채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5채는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 채는 이미 오래전에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통령이 팔면 팔게요 라고 했는 대통령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왜 안 내놓는 거야? 빨리 팔아요. 어서 다 팔아요 라고 하니까 사실 내놨어요. 내는데 안 팔려요 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채가 어디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서부터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지금 국회 앞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로에 지금 본인과 가족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구로의 아파트, 그리고 지금 이 안양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형제들 다 같이 받은 거라서 지분이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과 충남 보령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건 명의는 장 대표 거지만 모친이 90이 넘은 모친도 실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남 보령의 지역구죠. 지역구에 아파트가 있다. 여기까지 5개인데 여기에 또 경남 진주가 또 하나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아파트 한 채. 이건 장모님이 실거주를 하고 있다. 그쪽 6채인데 다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럼 앞에 이 오피스텔, 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내가 매물로 내놨다. 근데 안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 생각이 있으면 싸게 내놔야지. 안 팔리는 건 비싸게 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격을 좀 낮출 수 있겠죠. 근데 이 본질을 좀 보셔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왜 안 팔지?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분당에 집이 있는데 2022년도에 개항을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인이 그랬습니다. 본인이 팔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팔았잖아요. 근데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거 안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주택자인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주택자도 나쁜 사람, 그리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 대출을 일으킨 사람도 나쁜 사람인데 1주택자 가운데 그냥 보유하고 있는 사람,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온전하게 1주택자도 문제네? 근데 당신이 집을 팔겠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비거주하는 거 아니냐,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퇴임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주돼서 재건축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대로 그걸 처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니라 보통의 국민들이 가지는 상식적인 어떤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니 다주택자이니까 장동혁 대표 팔라?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저거 다 통틀어서 공시지가 했으면 8억 원이 좀 되고요. 시가로 하더라도 네. 10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힘은 다주택자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본인이 세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분은 전세를 줄 수도 있고 월세를 줄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 월세를 누구한테 해줍니까? 국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한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 인물들을, 특정 대상을 악마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과 그다음에 그분들을 세금으로 소위 말해서 때려잡는다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마저도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난해 5월에 선거 때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본질을 좀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팔고 안 팔고가 문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건 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다. 다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3.1절이었죠. 3.1절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6채 중에 아직 팔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SNS도 뭐라고 올렸느냐. 보시죠. 네. 이 뭐라고 올렸느냐.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이 29억 분당 아파트를 내놨는데 2억도 안 되는데 오피스텔이 좀 안 팔립니다. 근데 내가 내일 행사에서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서 걱정이네요. 라고 올렸는데 그 이튿날 실제 만났죠. 만난 모습 같이 볼까요?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네, 보셨나요? 빨리빨리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올 때 악수하고요. 나갈 때 악수하고요. 2번 악수를 했습니다. 2번 악수를 했는데 여기 여기 지금 걸려있는 요 사진 같이 보시죠. 네, 오늘자 국민일보 8면에 나와 있던 사진이에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대표 서로 눈을 마주하고 있죠. 이제 장 대표는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웃는 건지 아닌지 약간 애매한데 제가 볼 때 여자의 느낌은 이겁니다. 여기 뒤에 김혜경 여사 좀 비춰주시겠어요? 김혜경 여사. 네. 남편을 쓱 보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쓱 보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기분이 어떤 거야? 괜찮나? 모르겠어요. 저는 와이프의 입장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김혜경 여사는 왜 남편의 눈치를 봤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즘 대통령 지지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즘 하는 정책을 보면 비판하기 어렵죠. 지금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안 팔을 때 비판받았는데 전에 자기가 팔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켰어요. 어떻든 간에. 시간이 좀 늦어졌던지. 아마 저 악수를 하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장 대표 참 고맙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게. 그렇게 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저건 이제 장동혁 전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전에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팔고 안 팔고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주택자라는 모르겠지만 뭐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데 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가격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가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주택이냐 아니냐거든요. 근데 6채단 말이에요. 6채에 대해서 나는 6채인데 뭐 이게 장모가 있고 장인이 있고 이걸 설명을 해버리면 그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채는 6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중에 6채 중 하나가 오피스텔에는 안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안 팔린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산 가격은 지키려고 안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보다 훨씬 20, 30% 다운을 시켜가면 급매물도 안 오면 저건 100% 팔리는 거고. 그다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뭐 지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10분의 1 지분이면 가격도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증여를 하든지 계속 장인 장모 살 수 있도록 모친이 살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뭐 집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 팔든지 정리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 딱 없애버리니까 그럼 장동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정책 경험이 많지 않아요. 일단 1.5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사실은 뭐 윤석열하고 한동훈 제명이외에는 지금 당대표로 하는 역할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가
다주택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자충수를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 가지고도 사실은 앞으로도 굉장히 설왕설래할 거고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이건 장동혁 대표의 좀 전략 미스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정치경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본인 얘기에 본인이 지금 걸린 또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과 이 사이에 나오는 부동산 얘기 집을 파니 마니 이것 말고도 고민이 많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저녁 7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 볼까요? 신동국 최고위원 공개 발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윤호개인 당이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장동혁 대표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근데 신동국 최고위원 우리 다 친장계로 알고 있죠. 왜? 앞서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당대표나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모든 당원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고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당대표의 연설문을 가지고 우리 당이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전륜을 하다 못해 이미 절단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이제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꼭 무슨 뭐 그게 다른 의미의 것이 아니고 당대표에 대한 어쨌든 적어도 당원들의 신뢰는 있는 것이다. 들으셨죠? 신동욱 최고위원 분명히 저희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이 도와주는 이런 이 입장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랬던 신동욱 최고위원이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윤호개인 당 아니냐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장 대표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노선 변화 분위기가 당 내부에 있는 겁니까? 친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할 때는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거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이제 중도층에 대해 소구하는 면이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이제 구의원, 시의원분들, 구청장분들 제가 공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 국민의힘 쪽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게 누구의 탓이냐 그런 걸 넘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본인들의 입장, 우리의 입장을 좀 명시적으로 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어떤 폭거에 대해서 좀 하는 게 어떠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신동욱 최고의 저 얘기가 지금 당내의 어떤 쇄신의 어떤 변화의 어떤 목소리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런 분위기가 주변에서 쭉 나오고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좀 이런 얘기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내부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겨레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어제 급하게 이 의총이 열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열렸느냐? 다급해진 TK 통합, 국힘, 지역 여론 악화에 백기를 들었다. 지금 전남 광주 통합법 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TK 대구 경북도 통합법이 있는데 이 통합법이 지금 이 당 내에서 뭐 하니 많이 얘기가 좀 있다가 지금 이 사실상 같이 통과되기로 했었는데 TK 통합법은 통과가 안 됐어요.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선거 전에 이거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라고 해서 어제 이거 우리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법사위 열어주세요.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무슨 뭐 법사위예요? 라고 해서 그럼 필리버스터 중단하자라고 해서 영상 같이 보면서 얘기하실까요? 지금 사진으로 살짝 나왔는데 송환석 원내대표가 우리 필리버스터 중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필리버스터 중이었었던 김정재 의원한테 가서 이거 이제 중단하십시다. 우리 TK 통합 요거 통합법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되고 정회에 들어가는 어제 그 일정표 같이 보죠. 네. 그래서 어제 의총하고요. 심지어 당론으로도 추인을 하고요. 그리고 본회의 속기에서 여기서 이제 올려주세요. 빨리 법사위에서 해서 처리해서 같이 좀 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안 된 상황. 민주당에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다시 또 찬성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이 논의를 여야 간에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그 단일화된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제시해야 된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국민의힘에서는 또 아니 의견 모아서 갔는데 이제 또 대전 충남까지 같이 붙여서 한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본심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이 행정통합에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대구 경북은 필요한데 대전 충남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발의해놓은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 지금 행정통합에 대해서 사실상 전략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혼선을 가져왔다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그렇게 해야지 와야 되는데,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빨리 해달라라고만 얘기하면 이런 모든 순서 과정을 건너뛰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확한 당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기초의회에서는 반대하는데 시도에서만 합의를 가져왔다는 것만으로 네. 이렇게 졸속적으로 통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너무나 무책임하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짧게 김기영 대변인 짧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의 얼렁뚱땅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진짜 통합을 위해서 어떤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광주 전남 통합에 비해서 경북 대구 통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공항 주변 기지 개발 관련해서 그 대구 경북 쪽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도심 항공교통이나 소재 부품 정비 산업, 그다음에 항공우주 산업 등 개별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구, 경북의 어떤 의견을 좀 받아 안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이 교정을 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프레임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이 국민의힘에선 지금 통합법도 문제, 이 선거금 노선도 문제, 당 대표의 지금 부동산 얘기도 계속 논란, 많은 고민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명이에요. 이준석 대표와 전한길 씨죠. 두 사람이 왜 나왔느냐. 두 사람 드디어 만났습니다. 언제? 27일에. 만나서 어떤 얘기들을 하기로 했느냐. 부정선거 관련한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부정선거 관련한 얘기 만나서 7시간이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마치 미국에 있었던 1942년에 있었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극비 프로젝트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핵폭탄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누가 한 겁니까 이건 그러면? 과학자와 정치가와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그리고 과학자로는 안민우 설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낙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 주체라고요? 누가 법인이지 말할까요? 예. 경찰 수장인 윤호중, 예전에 조혜주, 그렇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고한석, 양정철. 윤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카르텔이겠네요. 수사를 안 했으니까. 수사하면 바로 탄핵됩니다. 그다음 검찰총장. 그렇죠, 바로 탄핵되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랑 검찰총장까지 우선은 다 카르텔로 지목하셨습니다. 한동훈 장관입니까? 예, 카르텔로 지목되었고. 전한길한테요.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주세요. 다 바꿀게요. 미쳤어요. 왜 전한길 대표 시켜요? 부정선거를 혼자 왜 시켜요? 선관위가 바꾸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오늘
네. 이 부정선거 관련 토론회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거대한 이 카르텔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막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선관위 사무총장 나 시켜주면 내가 다 바꿀 수 있는데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도 반박도 상당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저마다 판단이 다른 거겠죠. 보이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전 보신 그 영상을 통해서 부정선거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좀 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